네, 오늘 와이드 전망대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여당인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바로 살펴보죠.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가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 정치 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냐.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거 아니겠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동안 이제 이 문장에서 그가 누구를 뜻하느냐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오늘 스키피오라고 이제 또 밝혔죠. 네. 핵심은 이제 "전쟁보다 이제 정치 싸움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 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의 큰 전국 선거에서 자기가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정치 싸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은밀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표현 자체도 정치 싸움의 일환인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윤리위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관심은 첫째 무슨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징계 여부를 논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 과연 징계가 결정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결정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 사항입니다. 네. 먼저 이제 사안이 이제 좀 복잡한데, 이준석 대표의 비리와 정무실장인 김철근 실장의 비리, 이 두 가지가 좀 구분됩니다.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이 두 비리 사이의 연관을 부정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게 과연 정무실장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정당의 윤리위는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기관, 즉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당의 어떤 뭐랄까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전체로 보면 오늘 뭐 라디오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우려한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쌓아온 어떤 변화 쇄신의 이미지가 한 번에 이제 무너질 우려가 있고, 또 이런 결정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 반대하는 어떤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정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의혹으로 이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고 하는 상당히 센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되기 때문에도 당으로서는 이제 결정하기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계속 유보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정치 싸움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징계 수위잖아요. 사실 징계 수위가 중요한 게 당 대표직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수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윤리위 내부에 있는 분들조차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텐데요. 저라면 당 대표에게는 이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무실장에게는 탈당을 권유하는 정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그 민주당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 정지 결정을 내는 게 센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가 봐요. 이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철원회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철원회 해체론까지도 주장을 했어요. 예,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지난 이제 대선 기간에 영입이 된 인물이죠.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거대 정당들이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들을 이제 영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만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용도로 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소용이 다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당에서 이제 쓸모가 다했으니까 이제 배제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이제
그 당 안에서 확보하게 될지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박지원 씨가 세상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이제 주범을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 활동을 통해서인데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지지율 하락을 이제 겪었을 때 이른바 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연거푸 성비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하지 않고 약간 정파적으로 해석하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2030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제 떠나갔었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이 박지원 씨를 영입하면서 부분적으로 이 지지율이 회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도 됐고요. 그 이 대선 후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그 부분을 이제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지원 위원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활동에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립각을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철험회가 표방하고 있는 정치 이 권력 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표방하는 개혁의 한 축인데 이 두 가지 개혁과 쇄신이라고 하는 모습이 양립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철험회로 상징되는 어떤 정치 권력 구조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슈와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뭐랄까요? 20세기적인 남성 정치 문화와의 결별 이런 것들이 양립이 돼야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텐데 이것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의 리더십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둘이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그런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를 좀 이어갈까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먼저 처리해야 될 과제가 역시 전당대회 준비잖아요. 전당대회 룰이 역시나 가장 중요할 거고요. 요즘에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어떤 의원들이 있습니까? 예, 뭐 앞에 먼저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이제 뭐 신경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룰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갈등 요소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현행 이제 전당대회 룰 그대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 이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제 거의 공식화된 분들이 재선 의원 2분, 그러니까 광주의 지역위원장 송갑석 의원과 전남 지역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의 경우를 보면 이제 서삼석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는데도 결국 이제 아쉽게도 최고위원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이제 호남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좀 더 높인 점도 있고 그리고 이 두 분은 재선 의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치 자체가 서울에 있는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주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매체를 통해서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원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지역을 둔 국회의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만큼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낮아서 쉽지는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출마설도 이제 솔솔 풍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일단은 복당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신에게 이제 복당 요청을 해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복당 요청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당이 좀 가능할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는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출마 자격이 없고 그러나 이제 복당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와 관련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좀 기다려보자고 어느 정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번 8월에 치러지게 될 전당대회 전에 복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꼼수 탈당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 것이어서 네. 여러 논란을 또한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민영배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꺼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양향자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일단 당장은 입당은 없을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상당히 또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단순히 이제 경제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안보의 문제까지 돼 버려서 미중 간의 반도체 설계와 생산 능력을 둘러싼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이제 우위를 계속해서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적인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반도체 특위를 이제 설치하자는 제안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해온 것이고요. 이제 때마침 이제 양향자 의원은 무소속인데다가 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어서 네. 바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마침 양향자 의원은 본인이 매우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장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본인은 위원만 돼도 좋고 심지어 위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빨리 이 특위를 만들어서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자라는 공익에 부합한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것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구도인데, 이 반도체 문제라고 하는 본인에게 굉장히 이로울 수 있는, 유리할 수 있는 어떤 쟁점을 만난 것이어서 이 특위 구성을 어떻게 이제 양향자 의원이 정무적 능력을 발휘해서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는 아시다시피 원구성도 못할 정도로 여야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어서 네. 이 난관을 뚫고 이 특위 구성에까지 양향자 의원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특위를 통해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면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